네, 이제 총선 D-3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요일에 총선이 열리는 셈인데 벌써 사전투표는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수치가 나왔죠. 이번 총선 한번 나머지 분들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D-3 굳히기냐 뒤집기냐. 자, 여기 계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굳히기는 이제 승기를 잡은 민주당 입장에서 나온 얘기일 거고, 뒤집기는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판단하는 뭐 야권, 보수 야권의 얘기일 거고요. 김종욱 교수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치러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일단 저는 오히려 더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뭐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얘기하지만 예. 2017년 대선 때도 26.06%였고 네. 지방선거도 20.14%였기 때문에 지금 26.69%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그전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거지만 네. 최근 트렌드하게 가는 방식들이 분산투표 형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네. 어느 정당에게 유리할지 안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달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실제로 분산투표가 이루어진 건지. 그렇죠. 또 예.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것이 사전투표율이 높고 나중 15일까지 투표율이 높다고 얘기했을 때 네. 그 중도 수도권 유권자들이 대거 나와서 투표를 한 것인지 네. 아니면 지금 축 올라온 것이 각 그 양대 거대 정당이 자기 지지층들을 꼭 동원을 해서 확보한 건 이런 것에 따라서 예. 내용들을 확인하지 않게 된다면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 그런 형태로 하더라도 지난 총선에 비하면 지난 총선이 이제 58% 정도 투표를 했으니까요. 네. 제가 볼 때 한 6, 7% 정도 상승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승한 6, 7% 정도의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그냥 제가 지금 명부 확인, 그러니까 선관위가 나중에 다 공표하기 때문에 그 명부를 보지 않게 되면 확인할 수가 없는 거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냥 4월 15일 날 뚜껑이 열리고 나서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쉽게 이것을 뭐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또 하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 선거에서는 따지고 보면 새누리당이 예. 압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그렇죠. 결과는 절대 정반대인 상황인 거고 지금은 또 다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게 굳히기냐 아니면 뒤집기냐라고 얘기하기에도 상당히 난감한 제가 볼 때 여전히 터널 속에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는 세대별 투표율이 집계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렇죠. 총선 결과 다 끝난 다음에 세대별 투표율이 나오는 거지. 네, 네. 총선 투표 이 사전 선거와 관련해선 뭐 세대별로 어느 네, 그렇습니다. 세대의 투표율이 높았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데 다만 이 지역별로는 저희가 그 통계를 내고 있죠. 지역별 봤을 때는 저는 뭐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네. 호남 지역 그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전남이 35.7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요. 그렇죠. 전북이 34.75 2위, 광주도 32.18%를 기록했는데 호남 지역에 이렇게 높은 사전 투표율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박 결국은 뭐 세대별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표는 지역별로 투표율이 지금 잡히고 있는데 네. 또 딴 데를 봐야 되겠죠. 낮은 부분. 네. 대구거든요. 가장 낮은 게 대구인데 대구하고 호남하고 이제 대비되는 것 같아요. 네. 호남은 뭐 기본적으로 좀 여권을 지지하는 층들이 많고 대구는 또 보수 야당을 예. 지지하는 층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알 수 없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어디가 유리하고 어디가 불리하고 뭐 얘기할 이유는 없지만 일단은 사전 투표에 나온 사람 뭐 코로나도 있지만 지지층이 명확한 사람들이겠죠. 결집된 게 네, 나오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마음으로 아유 안 해도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호남은 지금 35까지 특히 전남 같은 게 나왔다는 거는 네. 빨리 가서 찍어야겠다. 이런 어떤 타겟이라고 하나요? 뭐 네. 그런 게 조금 결집됐다 보는 게 그 정도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는 민주당에서는 여권에 대한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그 사전 투표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반대로 야당 입장에서는 여권을 향한 분노 투표가 높은 사전 투표율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계신 분들 다 뭐 의견이 분분하실 것 같지만 장성철 의원님은 어떤 쪽의 입장이십니까?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총선의 과반수 의석은 기본이다라는 네. 것과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180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압승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이 여당에 유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은 맞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뭐 안 찍어도 이게 뭐 180석 얻는다는데 내가 네. 뭐 굳이 나갈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좀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좀 그냥 좀 먼저 투표해야 되겠다. 네.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 것은 저는 국민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집권 3년 차의 총선은 집권 세력에 대한 중간 평가일 수밖에 없고 네. 지금 나의 삶이 여당이 이기냐 야당이 이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마음속에는 큰일 났다. 자, 내가 투표를 안 하러 가면 큰일 났으니 내가 투표하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강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과연 여권 지지층이 많이 나왔는지 야권 지지층이 많이 나왔는지 그건 나중에 볼 일이지만 우리 방금 전에 호남 쪽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거 봤잖아요. 네. 근데 이건 패턴이 원래 그래요. 언제나 호남이 높고 맞습니다. 영남이 예. 좀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과연 굉장히 재밌는 게 유의미하게 우리나라 모든 선거의 투표율을 봤을 때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고 유의미하게 낮았던 지역이 인천이에요. 인천 지역은 굉장히 또 투표율이 낮았고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지속될지 한번 살펴는 봐야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사전 투표율이 결국에는 4월 15일까지 이루어져서 역대급 높은 투표율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게시판을 좀 나눠 드렸는데 이번 4월 15일에 치러지는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몇 %를 기록할 것인지 한번 각자 생각하시는 부분을 적어주시면 제가 한번 의견들 같이 엿줍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선거 투표율을 아마 보시면 좀 참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얼마쯤 적으셨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화면상으로는 보이지가 않고 자 우리 장 의원님 몇 % 적으셨습니까? 제가 앞부분에 있어서 못 봤습니다. 저는 67%를 적었습니다. 67%면요. 네. 지난 총선 투표율 58%보다 9%포인트 높은 겁니다. 네, 저 왜 이렇게 이제 예측을 네. 했냐면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3월 중순에 3월 네. 말쯤에 적극적으로 투표하실 분들이 몇 %나 되느냐를 조사를 했어요. 유향 그때, 조사를 했죠. 네, 적극적인 투표가 72.7%가 나왔는데 네. 예년의 선거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대략 5% 정도가 낮더라고요. 적극적인 투표층보다는. 그래서 저는 72.7에서 한 5% 빼서 67%로 예측해 봅니다. 자, 67% 하셨고 우리 교수님은 몇 % 적으셨어요? 62에서 65 정도로. 62에서 판단을- 65면은 우리 장 의원님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네요. 예, 상당히 높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국회 선거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자기의 지도자를 뽑는다라는 입장에서 상당히 투표율이 높은데요. 네.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소위 양당의 기득권 정치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 투표하는 성향이 되게 높기 때문에 높게 나오지 않는 성향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과거와 다르게 상당히 좀 과열된 양상이랑 코로나19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분산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기대 심리는 되게 높지만 실제 15일 날 투표가 그렇게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경북 지역과 PK 그다음에 인천 경기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사전 투표율이 낮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로 중도유권 자층이 마지막 판에 많이 결정을 많이 한 성향이 있는데 네. 그 성향 자체가 투표로 전환된다면 67%까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 저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한 62에서 65 정도로 보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40% 15일 날 투표하게 될 40% 정도가 예. 아마도 아까 나왔던 굳히기냐 아니면 뒤집기냐라고 하는 것을 향배를 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전 투표를 했을 때 중도유권 자층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그게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안개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60%대 투표율이라는 것 자체가 지난 2004년에 그러니까 탄핵 정국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때 기록했었던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가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죠? 네네. 우리 박지훈 그렇죠. 변호사는 몇 퍼센트 정도 셨어요? 결국은 대선하고 총선은 차이가 있다고 봐야 그렇죠. 되거든요. 확연한 차이를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대선과 대선은 뭐 총선. 많이 하면 뭐 70 후반, 70% 대였죠. 후반도 갈 네.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난 선거 때 그랬고요. 총선은 60을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뭐 코로나라는 게 뭐 우리나라 국민 뭐 의식 당연히 우리 저 장성석 소장님 말씀 맞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많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사전투표 높은 거는 저는 좀 고무적이고 근데 그게 반영돼서 뭐 한 10%씩 막 60, 70씩 그러면은 뛰지는 않을 분산 것이다. 투표의 성격이 강했다고 그렇죠. 보시는 저는 그렇게 거군요, 박 보고 변호사는.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지난 총선 때보다는 더 정치에 지금 관심이 많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 정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한 6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네. 됩니다. 변 변호사님 몇 퍼센트? 네, 저도 60%를 똑같이 적었는데 대략 60%를 적으셨군요. 예. 그러니까 대선 같은 경우와 달리 그 총선이라든가 지방선거는 후보 자체를 모르고 찍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당을 보고 찍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네. 있어서 그렇게 70% 가까이 비약적으로 높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제한에도 좀 움직임에 좀 제한이 있어서요.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 자체는 사실 그 자체가 이제 하나의 정착이 돼버렸고 예. 사전투표는 어느 곳에 가서 할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본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가서만 투표를 해야 되지만 사전투표는 어느 곳에나 갈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전투표가 편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높게 하는 것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예년보다는 조금 높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비약적으로 높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난 그 국회의원 선거만 놓고 보면 2012년이 54%, 2016년이 58%, 올해가 이제 4년이 지난 올해가 몇 퍼센트를 기록할지 이게 관심인데 사전투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뭐 이틀간 쉽게 진행된 게 지난 2016년에 이뤄진 선거 총선 때부터라고 하니까 사전투표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 한번 살펴볼 대목인데 저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시죠. 저는 몇 퍼센트? 얘기 좀 해주세요.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에 65% 정도 예상합니다. 65%는 장 소장보다 조금 비슷하네요. 낮은 수치이고 여기 비슷한 수치인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번 총선이 굉장히 대선과 비슷하게 흐르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지 진영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내가 자칫 그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진영의 승리를 내가 방관할 수 있다라는 그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조금 더 총선에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65%의 그러면 투표율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당에 유리한 건지는 전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변 변호사님.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제 4년 전에 총선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아, 이제 선거 이후에 그때는 후보였죠. 벽보에 사진도 붙이셨죠? 예, 그렇죠. 본선거를 뛰었기 때문에 이제 선거 이후에 그 사전투표라든가 본투표에 대한 투표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사전투표 때 오히려 그 진보 성향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좀 높게 나옵니다. 오히려 그렇죠. 제가 본투표에 얻었던 것보다 네. 높다라는 게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투표하고 결집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또 이제 보수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인터넷상에 놔두는 유언비어 중에 하나긴 하겠지만 사전투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투표해야지만 제대로 표심을 반영한다라는 이제 또 생각을 또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65% 70% 가까이 높게 투표를 나온다고 한다면 보수층 유권자도 그만큼 결집했기 때문에 상당한 박빙으로 가게 될 것인데 만약에 진보층 지지자들은 결집을 해서 사전투표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보수층 지지자들은 투표를 안 해서 본투표의 최종 투표율이 낮아진다고 본다면 오히려 이건 보수에 대해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인가요? 네. 엄청나게 높은 그 투표율을 보이다 보니까 5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당시 후보가 이기는 건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많다가 5시 이후부터 이렇게 높은 투표율에 긴장한 보수 진영들이 적극 투표에 임하면서 판세를 바꿨다라는 그러니까 분석들도 있었잖아요. 75% 이상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근데 사실은 예전에 계속 하는 거는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가 유리하다. 그렇죠. 그렇게 그거는 사실은 근데 공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60대나 그 이상이 더 투표율이 더 결집되는 성향도 있는 거고 그 투표율이 좀 변 변호사나 우리 지금 진행자께서 예. 지적한 것처럼 투표율이 높으면 무조건 진보한테 유리하다. 이거는 그냥 옛날 하는 얘기고 예. 오히려 얼만큼 그 세대별로 결집해서 나오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 네. 사실 지난 2012년 선거 보면 투표율이 그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죠. 그 결집이 된 거거든요. 그게 당락을 좌우했기 때문에
사실은 투표율이 많이 높게 나온다 해가지고 어느 게 유리할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 같아요. 그 지금 지역별로 사전 투표율을 봤을 때 호남 지역이 전체적으로 높았고 영남은 그보다 좀 낮았고요. 가장 낮은 지역은 이번에 각 당이 가장 큰 승부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천과 경기 지역이었습니다. 인천 경기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 부분은 장 소장님은 왜 이렇게 낮게 나타났다고 평가하세요? 원래 그래요, 이 지역이. 이 지역이 원래 투표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봐도 본 투표율과도 낮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특별한- 거겠죠. 지역 정치인에 대한 이해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 특별히 막 그 주민의 네. 그런 국민의 그 주목을 끌만한 그러한 인물이 좀 없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경기 인천 지역만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전입해 와서 사는 사람들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의미 있게 분석하는 것 자체가 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 제가 읽은 책 가운데는 인천 지역의 그 투표율이 항상 기조적으로 낮은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책자가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원인을 보면 인천 지역을 대표할 만한 정치인이 부족했기 때문에 표에 구심점이 없었다. 그리고 여기가 공단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젊은 층 비중이 좀 높아서 젊은 층이 투표일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 이런 연들을 지적한 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네. 인천을 뭐 일각에서는 말하기를 바로미터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예. 결과가 전국 판세랑 거의 지난 유사합니다. 2016년 총선에서 12개 지역구 가운데 그렇죠. 민주당 같은 합당이 7대 6인가 7대 뭐 6인가 이렇게 그랬었어요. 13개 양분했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인천 지역과 뭐 우리가 말하는 그렇죠. 충청 지역 여기에서 어떤 당의 의원들이 많이 내었느냐. 아니, 중요한 그러니까 거 인천 아니겠어요? 지역이 바로미터라고 하는 것도 이 정치 분석가들이 아주 일부러 만들어낸 분석이에요. 네. 어떤 분석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충청 민심이 판세를 좌우한다라고 네.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영남과 호남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각 정당을 지지했느냐에 따라서 총선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도 하잖아요. 이것은 억지 춘향인 것 같은데 그냥 정말 국민 여러분 투표 많이 하셔가지고요. 투표 안 하시면은요 원치 않는 후보가 여러분들의 삶을 대변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4월 15일 날 꼭 투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네. 투표를 하지 않는 가장 큰 후과는 자기보다 뭐 열등한 사람에게 그렇죠. 지배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튼 투표 많이 해서 국민 주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뭐 모든 분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근데 이제 있겠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투표를 꼭 하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럼 찍을 당이 없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인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친목도 나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대변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위성 정당을 만들고 예를 들면 그 선거 제도를 갖다가 우회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투표를 하라고 했는데 가는데 제가 볼 때 주변에서 제가 선투표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냐면 예. 투표할 정당, 투표할 사람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 근데 투표는 해야 되니까 가서 하는데 걸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는. 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우리가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그 선거와 관련된 사회적 토론들이 많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코로나19 이 문제 때문에 사회적 토론이 많지 않았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서울하고 서울 주변에 있는 이 오피니언 리더들의 흐름들이 확산되는 시간이 상당히 꽤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좁았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남은 일주일 또 지금 남아있는 이제 월화수에 어떤 흐름이 흐를지에 대해 따라서 상당히 상황이 바뀔 수 있어서 이 어느 한쪽이 좋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또 하나는 네. 또 유권자는 또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사전 투표를 놓고 보면요, 역시 빅매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치열하게 격전을 벌이고 있는 곳에서의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 종로의 사전 투표율이 얼마를 기록했냐면요, 34.56%를 기록했습니다. 34.56%는요, 서울 평균보다 7.3%포인트 정도가 높은 수치고요. 글쎄요, 지난 총선 투표율이 58%였으니까 이미 절반 이상은 투표를 했다는 뜻인데, 이렇게 종로 지역의 높은
투표율은 어떤 관점에서 보십니까, 변변호사? 저는 여당에서 상당히 조직 투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게 나쁜 뜻의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여당에서 지금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의 캠프 관계자를 한번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자신들의 캠프 전략, 그 지역의 캠프 전략은 사전 투표로 끝을 내겠다. 사전 투표로서 우리가 뭐 이제 명단 갖고 있는 뭐 10,000명, 20,000명 그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사전 투표를 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승부를 결정을 내놓겠다는 것이 우리 캠프의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지지하는 성향의 유권자들 또 본인과 연락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최대한 사전 투표를 독려해서 이틀이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뭐 적극 투표를 독려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사전 투표 단계에서 이미 끝을 내겠다. 본선에서는 여유롭게 가겠다라고 해서 그야말로 이제 조직을 가동하는 측면이 강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공천 잡음이 좀 난 곳이 있었고 기존 당협위원회 고치된 곳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지역 조직 장악이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좀 있긴 하거든요. 여당에서 그 사전 투표를 통해서 기존 조직을 상당히 가동하면서 조직 투표를 많이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조직으로 우리가 승부를 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조직은 민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50% 이상의 투표율이 나오게 되면 조직 동원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이 지역은 현재의 차기 대권 주자들이 네. 가장 이제 핫하게 붙은 곳이라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 각 당의 지지층들이 대거 나와서 투표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통계를 보면은 60대 이상이 이번에 218만 명이 유권자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수 우파 쪽의 지지율이 높은 분들이 유권자가 많이 늘어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보수 우파 쪽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그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각 당의 판세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 이제 그거 3일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구체화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민주당 특히 또 이제 뭐 어용 지식인을 자처하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한 게 있는데 저희가 관련 화면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130석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네, 지역구만. 그렇습니다. 지역구만. 네. 그러면 지금 20석을 높게 잡으신 거잖아요. 네. 자, 그 계산법에 한번 좀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엔 그 무엇보다 이제 호남에서 저희가 국민의당한테 많은 의석을 잃었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비교적 선전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좀 지난번보다 좀 더 얻을 것으로 좀 예상 내지는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저는 여하튼 비례대표를 다 포함해서 300석 중에서 범진보가 180석을 넘기고 그러니까 민주당 분들은 조심스러워서 130은 달성할 것 같고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지역구 노력 중이다 했는데 플러스 알파가 몇 개인지는 말을 안 하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 지지층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저는 하여튼 범진보 180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최대 180석 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세를 예상하고 있는데 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황당한 소리에 대해서 뭐 거기에 답할 게 뭐 있어요? 그 뭐를 근거로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선거일이 이제 불과 한 나흘쯤 남았는데 그때까지 좀 가만히 참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거라고 봐요. 네, 지금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지만 범진보 진영에 180석을 예상했죠. 범진보 진영이라고 한다면 제가 좀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또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이렇게 4개 민생당 정당. 포함시켜야죠. 민생당 포함했어요. 네. 또 포함한 건가요? 포함시켜야죠. 아, 네. 그렇군요. 민생당의 가치는 뭐 지역 정당으로서 성격이 강하지만 진보 진영인가요? 보수 진영은 아니죠. 예. 그런가요? 이거 판단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 있는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국민의당도 제가 포함시켰을지 모르겠는데 기존의 4+1 협의체 예, 그 다를- 그거를 합하면 그렇죠. 180석이 된다 네, 이렇게 그 말을 얘기를 지금 한 한 거로 것 보입니다. 같은데 네. 통합당은 뭐 아주 섬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통합당은 지금 굉장히 읍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을 막아달라 이런 전략을 좀
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범진보가 180석 얻는다고 했는데 네. 범보수가 180석 가까이 얻은 적이 있어요. 네. 2008년도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맞습니다. 당선되고 예. 나서 2008년도에 선거를 치렀는데 당시 한나라당이 153석을 얻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친박 예, 그다음에 친박연대. 친박 무소속 연대, 뭐 선진당 네. 이런 걸 합쳐 보니까 180석이 넘었었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 국민들께서 저렇게 범진보 쪽에 180석을 몰아줄지. 근데 유시민 이사장이 그냥 허풍으로 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저거는 분명히 언론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보다 네. 민주연구원에서 나오는 여론조사가 너무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의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만하면은요 국민들께서 혼내십니다. 180석이라는 것은 왜 180석의 의미가 있냐면 이제 개헌선이 180석이잖아요. 개헌이라는 건 국회의원 정족수의 3분의 2죠. 200 정도긴 한데 네. 180이 패스트 되는 패스트트랙을 패스트트랙을 담을 수 타는 있죠. 게 자기가 그러니까 원하는 개헌선은 선진화법. 200석이거든요. 5분의 3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봤던 뭐 패스트 이런 게 잘 안 나옵니다. 5분의 네. 3이면 뭐 모든 법안에 대해서 이 협의만 된다면 통과가 되니 그렇다 보니까 180이라는 선을 얘기를 하고요. 가반 180, 200까지는 뭐 그 개헌선인데 그까지는 그렇죠. 얘기하기 좀 어렵다 보이고 일단은 유시민 이사장이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180을 얘기를 했는데 다 합쳐서 180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래통합당 한국당 네. 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선거 전에는 한참 예. 전에는 저렇게 얘기하는 게 좋고 예. 내일이나 모레는 좀 저렇게 얘기하면 안 좋겠죠. 왜냐하면 상대 진영이 결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략적인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180 된다면 아 우리 쪽이 세구나 이래서 투표로 몰려 나올 거고 네. 또 마지막으로 가버리면 오히려 반대 진영이 결집하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를 하지 않을까. 뭐 저 부분 저게 얘기하는 게 뭐 무조건 되기 위해서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어떠면 그냥 전략적인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략적인 측면보다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지금 여론조사를 봐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그다음에 여당의 지지율은 이런 상황에서 되게 잘 나오지 않느냐라는 네. 그런 자신감의 표현인데 아무리 제가 이제 선거판에서 여러 번 지켜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저렇게 막 우리 의석이 180석, 170석 과반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국민들께서는 아주 현명하시기 때문에 견제 심리가 발동이 돼요. 근데 그런 것을 모르지 않을 유시민 이사장이 저런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예. 상당한 자신감이 있다. 200석이라고 얘기할 거를 180석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16년 총선에 일주일 앞두고 나온 여론조사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180석 얻는다. 네, 네, 네.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실제 까고 나 보니까 한국당이 그때 122석 얻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상했었던 것보다 60석 적게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동시에 심판받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새누리당이 심판받은 거고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게 네. 뭐냐면 그러니까 정치인과 골프는 고개를 쳐드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처럼 유권자들한테 표를 얻으려고 한다면 예. 적어도 유권자들의 마음에 맞게 겸손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180석 제가 생각을 해보면 180석이면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지역구가 253석입니다. 예, 예. 그러면 범보수 진영이 만약에 비례해서 20석 정도 가져간다고 치면 100석 아래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죠? 예, 그렇죠. 저는 유권자들이 이렇게까지 표를 몰아줄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면 적어도 탄핵 이후에 유권자 지형 자체가 수도권에서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예.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아시지만 뭐 죄송한 얘기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따지고 보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조국 사태 이후에 네. 저희 경제와 공정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근데 네. 이런 상황인데 코로나19를 잘했다라는 이유만으로 180석 이상을 가는다고 얘기한다면 예. 제가 볼 때 유권자들의 판단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기준점 자체도 애매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게 되면 좀 선거를 갖다가 예를 들면 자기가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유시민 작가의 판단은 아까 말씀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180석에다가 숫자를 맞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민심이 그렇게 쉽게 자기 마음대로 이동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여튼 그 이번 선거가 이렇게 진영 간의 대결이 격화되면서 상당히 아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지역 정당으로 다시 고착화되는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전 의석을 싹쓸이하고 뭐 이런 거 이제
1980년대, 90년대 있었던 일이죠. 영남에서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전체 의석의 뭐 90%를 가까이 갖고 오고 이후의 지역에서 뭐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역 정당으로 다시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정말 아쉽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상당히 원론적인 예가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상대 진영을 지나치게 적폐로 규정하면서 선가리가 너무 심했다라는 것에 대한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이게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겠지만, 보수층에서는 진보 후보들을 거의 빨갱이 수준으로 폄하하고 있고, 네. 또 진보층 지지자들은 보수 후보를 그냥 토착 외구라는 식으로 깔아놓고, 사실 그 자체를 정치인이 만든 프레임이거든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상대 진영을 지지하는 후보들과 유권자들 상대로 지나치게 이제 뭐 선가리를 하고 있다. 네. 그것은 정치인들 좀 반성해야 될 국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한국에서 중도 정치를 기치로 내걸었던 뭐 대선 주자들도 있었고 정당도 있었지만 중도 정치를 내건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한국 정치에서 도전만 했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그런 영향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요, 지역적인 기반이 없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상당히 정치하기 힘들어요. 네. 그리고 제가 총선 후 4월 15일 총선 후에 예. 틀리지 않을 예측 한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십시오. 예. 그 다음날 신문에는 분명히 여론조사는 또 어김없이 빗나가 국민의 선택은 절묘했다.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나올 것 같은데 4월 15일 총선 참 기대되고 흥미진진합니다. 여론조사 얘기를 하시니까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돼요. 여론조사라는 게 물론 저희 MBN 매일경제도 여론조사를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도 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기사도 쓰고 하지만 물론 다른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뭐 여의도 연구원이나 뭐 여러 정당 소속 연구원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글쎄 우리 정치 가리키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론조사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한 예를 들어서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다음 날 신문에 여론조사 이번에도 망신살 뭐 이런 주제의 기사들이 좀 나올까요? 아마 그럴 개연성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조사를 지금 나온 조사를 제가 보더라도 그 조사가 실제적으로 현실의 민심을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꽤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조사 기관마다 또 상당히 좀 편차가 심한 네. 상황이 분명히 있고요. 그게 유선 비중을 얼마나 드느냐. 그러니까 같은 안심번호라고 하더라도 유선 전화 비중을 20% 넣느냐 30% 넣느냐 네, 예. 아니면 10% 넣느냐 이거에 따라서 한 10%당 5%포인트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뭐 차이는 난다고 얘기하지만 여론조사 기관마다 그걸 보정하는 또 네, 시스템이 네, 분명히 그렇죠. 있기 때문에 보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제가 볼 때 여론조사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좀 예를 들면 편향된 여론조사를 한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신문에 예를 들면 이번에도 안 맞아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여론조사 기관과 여론조사 기법, 여론조사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다시 한번 조정할 건지에 대한 좀 조사기관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네. 근데 전통적으로 보면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같은 경우가 잘 반응을 안 하는 경우들이 되게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샤이 진보였겠지만 지금 이제 샤이 보수 같은 개념인 거고 네. 또 하나는 정권에 대한 심판원 선거가 대부분 많죠. 중간 선거에는. 예. 그래서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반응하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좀 그런 측면들의 것들이 여론조사에 반영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숫자상 집어넣을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예를 들면 더 크게 반영될 것이냐 말 것이냐 실제 네. 투표에 이 문제가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유시민 작가가 본인이 생각하시는 180석보다는 높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특히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는 민심을 중심으로 바닥에 들어가서 정치라는 일들보다는 오히려 구도와 전략만 가지고 선거를 하는 형태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 선거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좀 하나의 좀 청찰적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매번 양대 기득권 정당은 자기들이 잘 하고 나면 자기들이 잘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반복적으로 될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정치권에서 문제로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여론조사 공표가 선거일 이제 7일 전까지 조사한 것만 공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막판에 민심이 변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깜깜이 투표를 하고 있다는 것들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왜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는지 좀 궁금할 정도로 좀 의아한 부분도 있는데 아마 다음
그 국회가 열린다거나 하면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6일 들고요. 전에 이제 여론조사 할 수는 있는데 네. 공표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뭐 네. 이른바 우리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뭐 밴드 웨곤이나 열세자 효과 이걸 막기 위해서 이 직전에는 공표하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근데 지금 같은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금방 뭐 조사해서 뭐 인터넷이라든지 빛의 속도로 정보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6일간 이걸 여론조사 공표 금지하는 게 맞느냐 알 거냐고 좀 반대 아니냐. 네. 과연 국민들이 뭐 너무 내 지지하는 정당이 적으니까 투표를 안 나갈 거다. 예. 뭐 그 반대의 현상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보면 그 기간을 좀 줄이든지 예. 아예 좀 다르게 하든지 그 부분은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공표해야 되겠죠. 예, 그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선거에 네. 지난 6일 동안의 여론조사를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스스로 좀 돈을 들여서 여론조사도 해보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하기는 하는데 네. 아마 이제 박 변호사님은 개정이 필요하다 말씀하시지만 정치인들은 절대 안 바꿀 겁니다. 아. 왜 왜냐하면은 일주일 전에 공표가 되면은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마지막 조사 공표는 여론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지만 막판 입지를 남고 우리가 뒤집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투표하시면 이깁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지금 상대 후보한테 5% 10% 진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예. 한산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격차를 급속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상대방 후보가 말실수를 했고 어떤 네거티브가 나오면서 지금 급격히 민심이 이반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서 투표하시면 내가 이깁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야 돼요.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공표를 못하게 하겠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절대 그 손해보는 일을 하지는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투표일 전일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게 되고 네. 자기가 아무리 여론조사 잘못됐습니다. 내가 뒤집었습니다. 얘기해도 국민들은 아유 지네 짠하네라는 생각밖에 안 하시죠.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급속하게 격차를 줄이고 있고 곧 뒤집을 수 있습니다. 투표로 가십시오라는 말을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받아들이시겠죠. 그것도 이제 법을 만들 때 정치인들의 그런 그 필요가 반영됐다고 봐야겠네요. 우리 저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는 뭐 입법 활동도 많이 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저게요. 결국에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네. 못하게 한 건데 우리 방금 전에 다 얘기했잖아요. 여론조사가 정확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중요한 문제는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만 말씀드리고 싶으면 여론조사 기간도 문제가 있지만요. 선거에는 너무나 규제 방식으로 예를 들면 선거를 갖다 활용하려고 하는 팀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게 문제가 생각이 들고 제도를 만들면요. 유권자들이 알아서 잘 활용해요. 실제적으로는요. 예. 그러니까 매번 이 전문가들이라고 하고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이렇게 예단해서 그런 거지 제도가 만들어지게 됐을 때 유권자의 민심을 반영하는 다양한 방식들의 제도 활용성과 그것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냥 유권자들을 믿고 민심을 믿고 공개되는 투명한 것들을 하는 게 이번 코로나19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투명하게 공개하면서부터 그걸 통해서 급부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민심을 숨기는 일주일간의 제도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 그런 효과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이제 막판으로 가면서 선거 전도 이제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죠. 그런데 선거 전에서 불미로운 사건도 발생하고 있고 또 예상치 못했던 막말로 이 순환 시대를 겪고 있는 정당도 있습니다. 이 오세훈 서울 광진을의 미래통합당 후보죠. 유세 중간에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에 봉착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뭐 흉기를 들고 돌진했다고 하는데 이게 화제가 됐는데 이 사람은 왜 그랬었던 건가요, 교수님? 뭐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서 좀 화가 나서 저 지역이 보면 주로 이제 접전 지역인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들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예를 들면 자기에 대한 분노를 갖다가 표출하려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네. 다행스럽게도 그 오세훈 그 후보랑 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큰 네. 문제가 없었고 또 주변에 또 경찰력이 사전에 사법 경찰이 배치돼 있어서 사전에 막아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성숙해 있는데 저런 예. 식의 유사 테러 같은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분노를 갖다가 이렇게 표출하려고 하는 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뭐 당연한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당장 예를 들면 후보 자체가 문제가 안 돼서 우리 과거에 아시지만 그 박근혜 예. 전 대표가 있었을 때 테러가 커터칼 있었고, 테러가 예. 있었어서 그다음에 아주 뭐 상당히 그리고 이제 대전은요 한마디를 가지고 대전 지역이 전체가 이제 바뀌었던 상황도 분명히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걸 다 떠나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투표와 선거 운동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저런 예. 행위들 같은 경우는 없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엄단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흉기를 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지만 뭐
아침에 유세하러 다니면은요. 네. 문 창문 활짝 열고 네. 아니 자는데 왜 시끄럽게 그러냐고 예.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욕하시고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전 너무 과한 건데 또 때로는 이제 지역에 다니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먹을 것도 사주시고 예. 꽃도 이렇게 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거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네. 끝까지 다 용기 있게 선거운동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광진을이라는 지역이 지금 여러 뭐 여론조사 결과나 보면은 굉장한 그 초접전 지역으로 나오고 있는 곳이죠. 오세훈 후보와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이제 민주당의 후보인데 이곳에 관심을 갖고 선거를 지켜보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박 변호사님 네. 혹시 뭐 두 사람과 인연이나 네, 이런 전 것들 두 있습니까? 사람 다 공개 인터뷰를 최근에 다 했습니다. 아, 선거 그랬어요? 예. 직전에 뭐두 사람 다 자신감이 있고요. 음. 뭐 사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한 사람은 거물급 시장 출신 정치인이고 한 사람은 초선의 어떤 초임의 정치 신인. 정치 신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스스로 승리를 네. 좀 확신하는 또 지역의 가장 맞춤 일꾼이다라고 이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두 사람 다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예. 아주 우뚝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세훈 후보는 후보대로, 예. 또 고민정 후보도 후보대로.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종로 다음으로 뭐 관심을 갖는 지역구가 아닌가. 그러니까 가장 이게 관심 많은 일종의 대리전 양상이라고 보는 그렇죠. 게 좋겠죠. 그러니까 고민정 후보는 이번 현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으로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보수를 대표할 수 있는 대권 주자로서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해당 지역이 사실 그 지금 추 법무장관이 5선을 했던가요? 6선을 했던가요? 그렇죠. 오랫동안 해오셨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보수 그러니까 진보층의 텃밭이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그 가운데서 이제 초반에는 오세훈 시장이 상당한 인지도라든가 경력을 앞세워서 몰석이 앞서 나가다가 또 이제 상당히 줄어들었었고 또 네. 중간에는 고민정 후보가 앞서 나가는 여론조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긴 하죠. 그 상황에서 이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 저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층 입장에서는 오히려 피해를 당한 분에게 동정표가 작용할 수밖에는 없겠죠. 아니 오세훈 후보가 그냥 그야말로 정말 극우적인 행태를 띄었다는 모르겠지만 아니 뭐 어쨌든 능력도 있고 경력도 있었고 좋은 정책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차라리나 오세훈을 찍겠다라는 중도층의 표도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저분과 생각한 건 정반대로 흘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고민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그 여권의 노력도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권에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들이 저 고민정 후보 지지 연설하러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랍죠. 양정철 연구원장, 뭐 옛날에 이제 대통령의 복심, 다 갔어요. 예, 그다음에 예. 저기 뭐 그다음에 뭐 윤호중 사무총장도 네. 가고 그다음에 이근영 전략위원장도 가고 다 했습니다. 오히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야 이거 진짜 초박빙 아니야라고 느끼게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네. 들어요. 이게 다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좀 재밌는 건 뭐냐면 탁현민 전 행정관이 뭐라 그랬냐면 모든 분들에게 좀 대통령 마케팅 좀 그만해라. 근데 다시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이제 대통령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고민정 후보가 박빙 후보 제가 다른 지역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가서 특화시킬 만한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서울 지역에서 완벽한 승리를 하려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민주당의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한 얘기들을 들어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뭐 문 대통령의 복심 자기 아닌 고민정이다라고 하는 양정철 예. 연구원장의 말씀이나 윤원 사무총장이 뭐라 하냐면 광진을 위해서 대통령께 바로 상의드리면 안 해주실 게 없는 후보다라고 얘기하는 방식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냥 뭐냐 민주당이 코로나19 잘 극복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잘 극복하고 있고 우리 좀 잘 만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정부가 좀 더 안정되면 더 잘 극복할 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좀 편한 건데 이렇게 네. 말씀하시게 되면 내부에서도 탁현민 전 행정관이 마케팅하지 말라는 걸 또 다시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저는 상식적인 선거운동을 하시게 되는 것이 유권자 입장에서는 가장 적중한 선거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방송인 김재동 씨인가요? 김재동 씨가 광진을 지역구에 지지 연설을 갔는데 두 후보가 아니라 미래당이라는 오태양 후보 아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만든 당인가 봐요. 미래당 여기를 지지 연설하러 간 걸 봤는데 상당히 좀 뭐 참신했다고 할까요? 그런 반응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김재동 방송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그 과거에 뭐 전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있었다라고 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또 굉장히 반대로 맹활약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이어서 그분의
어떤 그 행보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왜 중요하냐면요. 예.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좀 그 거대 양당 체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 저희 김대중 씨가 이렇게 가서 제3 아니면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정당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선거 지원을 하는 모습들 같은 경우는 전 지금 선거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지 안 할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네. 이후라도 만약에 소위 두 거대 양대 정당만 있고 이들의 정치적 양극화가 극대화됐을 때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게 된다면 계속 적대적인 싸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예. 측면에서도 저렇게 미랄처럼 제3지대의 정치적 세력들의 영역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상당히 필요하고요. 앞으로라도 저런 세력들이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게 있어야 두 정당이 유권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정책들을 그냥 밀고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근데 때문에 저렇게 박빙 지역에서 네. 그 김재동 씨가 미래당 오태양 후보 지지 유세를 나선 게 정말 수도권에서 서울에선 100표, 200표 차이로 당락이 네네. 왔다 갔다 하는데 고민정 후보가 봤을 때는 조금 섭섭했겠다라는 생각도 그 얘기도 들겠어요. 해요. 그 현장에 가서 네. 고민정 후보랑 잘한다. 사투리로 억수로 친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밀로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오세훈 후보랑은 뭐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럼에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예. 이 양당 체계에서 미래당, 뭐 정의당, 녹색당 이 정도도 아니고 사실 잘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예. 그런 정당이고 또 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지금 나선 거거든요. 뭐 다만 이 표로 혹시나 뭐 당락이 바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의미 있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뭐 광진을 여론조사나 아니면 뭐 민심을 여러 당이 다 관심 있게 지켜볼 텐데 뭐 주요 정당 모두 다 초박빙 지역으로 이 지역을 구분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한 석이 아니라 두 석이 되는 거죠. 저쪽 석을 내가 가져오느냐, 그렇죠. 내 석을 저쪽에 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구 상황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선거 막판에는 뭐 막말이나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미래통합당 내에서 조금 이런 설화를 겪을 만한 내용들이 지난주에 좀 나왔었죠. 차명진 부천 소사을 후보인데 세월호 후보와 관련해서 뭐 세월호 유가족들의 불미스러운 일을 방송 중에 얘기했다라고 해서 당으로부터 탈당 권유 조치를 받았죠. 이 탈당 권유 조치가 탈당 권유관으로 충분하냐 아니면 아예 탈당을 시켰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논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차명진 의원에 대해서 나온 탈당 권유 조치. 좀 부족하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러한 결정과 저러한 판단들 때문에 네. 상당히 통합당으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이걸 자꾸 해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명진 의원 탈당, 제명 이거 왜 안 했냐면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차명진은 우리 당 후보가 아니에요라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 선거 막판에 통합당과 통합당 후보들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계속 저걸 해명하고 변명하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깔끔하게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은 통합당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튼 탈당 권유 조치가 10일 동안에 탈당 권유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탈당을 안 할 경우에 10일 후에는 반드시 탈당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이제 오늘서부터 3일밖에 남지 않았고 이 조치가 있은 다음 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5일이니까 유명무실한 탈당 조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좀 가장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양쪽 모두한테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어쨌든 탈당 권유라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당으로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인식을 주고 지지층들한테는 그래도 우리 후보니까 찍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양쪽에 모두 토끼를 잡으려 했었던 것 같은데 예. 결과적으로 당의 지지자들한테서는 왜 우리 당 후보도 지키지 못했느냐라는 비난을 받게 되고 또 반대편에서는 아니 그렇게 막말한 사람을 왜 제명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받게 되고 두 가지 다 잃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단호하게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차명진 후보가 굳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예민한 발언을 했어야 하느냐 네. 해봤자 사실 그게 어떤 크게 유익한 사항은 아닐 거고 오히려 그 논란만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일 텐데 굳이 그 발언을 했어야 했느냐라는 문제가 지적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당으로서는 왜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양쪽으로 다 비난을 받을 만한 선택을 했었느냐 단호한 태도를 보이든지 아니면은 그냥 지지층을 안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명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활동을 했었고 재선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말이 갖는 무게가 얼마나 무겁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말하기 전에 100번 생각하고 얘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발언들을 굳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글쎄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도 방송도 같이 하고 네. 상당히 정제된 언어를 많이 쓰는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후보 토론회 가서 또 했던 내용이거든요. 네. 그럼 그렇다면 굉장히 이거는 공식적인 아주 자리잖아요. 공식적인 자리죠. 저기서는 준비를 했던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준비했었던 내용 같아요. 그런데 그 준비를 했던 내용이라면 뭐 보좌진이나 뭐 옆에 사람들 충분히 이게 안 되게 했을 것 같은데 예. 인식 자체 그냥 그게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아쉬운 측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 지금 현재로서는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 후보로 완주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그 그쵸. 규정은 채우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더는 우리 당 후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두두로 얘기하면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후보로 지지하지 않을 거니까 유권자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그 김종인 선대위원장 얘기가 참 한심하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런 말씀. 네. 그러니까 소위 당 내부에서도 일관된 메시지를 낼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황교안 당대표가 이렇게 그냥 구두로 선에서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된다면 네. 유권자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그 당은 어떤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이 아니잖아요. 저분이 차명진 후보가 처음 얘기한 게 두 번째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적극적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지금 상황이 코로나19로 소위 국민의 생명들이 위태로운 상황인 거고, 세월호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 국민 생명에 대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저 얘기를 굳이 저렇게 한 이유가 뭐가 있냐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당에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취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부에서 저걸 가지고 진화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지금 총괄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이죠. 이 미래통합당의 결정을 두고 한심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 8순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수도권 중심으로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조금 괜히 왔나 답답하다 이런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장 선생님 어떻습니까? 답답하실 거예요. 네. 본인이 주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뭐 삐그덕 거리잖아요. 예. 그래서 지도부에 요청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던데 본인으로서는 참 곤혹스럽고 답답하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만둬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다라고 예. 말씀하시잖아요. 어쨌든 참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이제 어떠한 결과를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 여러 가지로 좀 힘드신 부분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그 선거에 민주당은 지금 공식 당 대표는 이해찬 당 대표죠. 그런데 이해찬 당 대표는 이렇게 선거 과정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아주 상징적인 곳에만 일부 좀 활약을 하고 있죠. 건강과 관련한 문제들이 좀 지적이 됐다고 하는데 이해찬 대표의 건강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죠, 지금? 예, 뭐 어떻습니까? 그 과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지금 마케팅 자체를 했을 때 저 아시지만 너나 나나 다 지금 이낙연 전 총리를 네. 지역에다 모시려고 하는 것들이 또 대부분인 거고요. 그만큼 예. 이제 뭐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도가 높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예. 제가 볼 때 어떤 형태로든지 제가 볼 때는 이번 총선을 매개로 해서 포스트 이해찬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은. 예. 만약에 총선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총선을 이기고 나면 하이라이트가 누구겠습니까? 만약에 종로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 이낙연 체제가 되는 거고요. 뭐 총선을 패배한 뭐 당연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후에 이제 저희 친문 중심의 의원들, 뭐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네. 아마 당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려고 할 거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이해찬 당 대표께서 뭐 약간의 건강 문제도 있으시니까 저희 포스트 이해찬 체제를 위해서 자리를 내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좀 애들로 좀 미리 선거 전에 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도 아직은 아니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나온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의 사퇴설은 오보로 네, 그렇죠. 판명이 된 거죠. 오보 아직 정해진 것도 하나도 없고 아. 이게 다 끝나고 조기 전대한다고 자꾸 그런 네.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절대 아니니까 일단은 지금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부분은 오보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가 근데 건강이 우리가 봤을 때 아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들 좀 나왔겠죠. 근데 뭐 연세도 있고 지금 뭐 선거 때문에 많이 피로하고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힘든 모습을 보이는 건데 네. 제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의아했어요. 뭐냐면 선거를 치르고 나서 지면은 당대표가 사퇴를 하고 보통 그렇죠. 선거에서 뭐 대부분의 이기면은 경우에, 당대표 사퇴론에 대해서 나오질 않는데 저런 얘기가 나온 것을 보면 어떠한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가 이해찬 대표가 사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에드벌런으로 띄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그런 가능성을 지금 제기했는데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건 우리 뭐 취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사를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던져주고 이게 일부 기사화 됐었을 때 어떤 반응들을 오는지를 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후에 아니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그걸 여론을 좀 떠본다고 하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여하튼 이제 D-3일인데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진짜 아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제일 관심일 것 같은데 아까 180석은 좀 어렵다고 뭐 생각하신다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될 거라고 보세요?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대략 몇 석 정도 이제 예상하신다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안개고 터널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없고 투표율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180석은 불가능하더라도 범여권 진영에서 과반을 넘어가는 의석을 얻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유권자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것만큼 완벽하게 벌어지는 어떤 결과를 주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범여권 진영이 과반을 넘기는 상황으로 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그 일부 보수 전략가들 중에 특히 뭐 장 소장님도 아마 비슷한 얘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일당을 미래통합당이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온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닥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국민들의 민심, 그다음에 체감 민심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데 저는 아직도 미래통합당과 보수 우파 쪽이 좀 이번 총선에서 일당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자, 오늘 내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총선이 진행되죠. 사전투표 이미 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하실 분들도 있는데 이 선거 고를 때, 투표 고를 때 비례투표용지 잘 보셔야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심하게 살피셔서 좋은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